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머니 일부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이 무너졌던 10월의 시장을 딛고 11월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대선을 하루 앞둔 현재 시점 국내 시장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 대선 이슈와 더불어서 유럽 각국에서 봉쇄 조치들이 나오는 상황 속 오늘 코스피는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 입으면서 현재는 2,300선을 지지하는 모습 나타나는데요. 2,293선에서 현재 등락 이어가면서 1%대 강세 움직임 나타냅니다. 자,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현재는 1%대 역시 강세 움직임 나타냅니다. 800선 지지에 주력하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급 매매 동향 점검해 볼까요?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전에 좀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은 다시 좀 매수로 견인하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156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200억 원가량 매도, 개인은 34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 개인이 지금 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들 강하게 사들입니다. 900억 원가량 매수세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수급 매매 동향을 점검해봤다면 현 시장의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오늘 오전부터 뜨거웠던 정치 테마주들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움직임이 오후장에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테마가 쏠리는데요. 윤석열 테마주, 김경수 테마주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테마주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17%라는 이 엄청난 선호도 조사에서 뛰어넘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3강 구도를 형성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관련주 안에서도 덕성 우선주는 상한가를 돌파했고요. 후발 주자로 나선 소리바다 역시도 상한가를 돌파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소리바다는요,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구원 동기가 사회 이사이고 여기에 윤석열 사당의 핵심 멤버라는 이유가 붙으면서 지금 투심이 쏠리는 모습 집계됩니다. 자, 그 외에도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서현도 18%대, 서현 이화구 6%대, 모베이스 전자도 7%대로 윤석열 관련주들 모두 다 오름세가 집계되는 모습 포착됩니다. 자, 다른 테마주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친 문재인계 의원으로 불리는 김경수 지사, 2심 판결과 더불어서 본격적 정치 행보에 나선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 기대감으로 관련주들도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자, 흐름 살펴볼까요? 한국컴퓨터는 26%대, 국영GMB도 10%대로 모두 다 관련주들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른 특징주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 확인해 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요, 내년 한국의 GDP의 성장률을 3%로 예상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좌지우지가 되긴 하겠지만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 역시 이전보다는 강해졌다라는 게 골자가 되겠는데요. 이런 흐름으로 좀 봐야 될까요? 경기 민감주들 오후부터 여전히 오전까지 흐름 좋습니다. 오후 살펴보시면 화인베스트는 6%대, 두산박팹도 8%대로 뛰어오르고 있고요. DGB 금융지주 역시도 7%대로 현재 철강과 기계 그리고 금융주들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또 특징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적 이슈 되겠는데요. 코로나19 진속 진단 항원 키트 샘피뉴트를 수출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스웍은 장 초반에 바로 상한가를 돌파했습니다. 현재도 시세 보시면 3,520원, 29%대로 급등 양상 나타나고 있고요. 밑으로 보면 박세바이오 역시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간암치료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훨훨 날아오는 모습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을 확인을 해봤다면 마감까지 간다도 이어가 봐야겠죠.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오후장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부장님의 시각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난주 상당히 좀 약했던 시장이 금주 월요일 들어서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호텔신라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3분기 실적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영업 손실이 나오긴 했지만 이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훨씬 큰 폭으로 적자폭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다시 이제 4분기부터는 좀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감들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198억이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300억 이상이었음을 감안한다라면 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훨씬 큰 폭으로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면세점 중심으로 실적이 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안 시내 면세점 수요만으로도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상당히 빠른
이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4분기까지 본다라고 하더라도 면세점 중심으로 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온라인과 그리고 시내 면세점 매출 회복세가 면세점의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광군제 그리고 중추절을 앞두고 글로벌 화장품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면세점은 4분기에도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4분기에 있어서의 그런 영업이익, 4분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2분기도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3분기는 적자를 줄였지만 그래도 적자 나왔습니다. 하지만 4분기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적자의 폭을 줄여왔고 그리고 4분기에는 다시 흑자 전환, 2020년 안에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본다라면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금 주가 상당히 좀 이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사실은 3월 달에 코로나 이 저점이 사실은 7만 원 밑에서 살짝 떨어졌었다가 다시 올라와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반등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적어서 매수 가격,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82,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7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오후장에 바라볼 종목으로는 호텔신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증권사 시각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더라고요. 현재 외국인 수급 기간도 다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에 호텔신라 관련해서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마가 이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코스파트너스의 김란 부대표님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시장 또 이야기하기 전에 수익률 베스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란 부대표님의 수익률 베스트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니아 되겠는데요. 7월 20일에 선정됐던 이 종목은요. 159% 이상의 수익률을 나타내며 수익 실현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삼성생명 역시도 7월 30일에 선정됐는데 고가 대비해서 58% 이상 수익률이 나타나면서 실현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에코프로그램 7월 6일에 선정됐는데 고가 대비 22.26% 수익률을 달성했네요. 밑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 16%, 시젠 역시도 9%대로 수익 실현 종목에 속하고요. 그 외에도 살펴본다면 화일약품 되겠습니다. 9월 21일에 선정된 이 종목 3.77% 수익률을 나타내며 수익 실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화일약품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양지사 모두 3%, 2%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베스트 안에서 몇 가지 종목군을 자세하게 리뷰하는 시간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GS건설 가보겠습니다. 고가 기준 11.32%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관련해서 건설주 가지고 계신 분들 향후에 좀 전략을 어떻게 잡고 갈까요? 네, 지금 시장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시장 지수 대비해서는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을 자세히 보면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 가운데에서 경기 민감주 가운데 건설주들은 비교적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또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꼽아본다라고 하면 바로 GS건설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GS건설에는 또 이슈가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시장에 매물로 나온 상황인데 이 건설기계의 강자 두산 인프라코어를 과연 어떤 기업이 인수를 할 것인가가 이제 시장에서 또 촉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GS건설이 이에 대해서 인수를 희망을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렇다 그러면 매수를 할 때 어떠한 자금을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될 텐데요.
인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자금들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그런 전략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여타 다른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뭐 CB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그 방안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GS건설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앞으로 두산인프로커 인수 이후에 어떤 시그널 그 시너지를 낼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 당장은 인수자금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소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최근에 건설주들이 선방하고 있고 또 GS건설이 그 가운데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을 때 기술적으로 큰 추세 이탈 없는 그 정도 선까지 일단 가져가 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한동안 그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한 24,000원이라고 하는 이 하방 지지가 많이 나타났었던 가격대를 소폭 이탈했다가 빠르게 지금 추세 전환해서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도 21선 이탈을 하는가 싶더니 이 가격선에서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축이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26,400원 21선을 재차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가급적 리스크 관리하는 전략으로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려보면서요. 지금 그래도 추세를 완만하게 살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21선 부근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점으로 보면 일단 상방으로 더 끌고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좀 목표가를 직전 고점이 3450원 돌파를 목표로 해서 일단 최종적으로는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건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탈이 되는지 21선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추세 이탈이 없다고 하면은 보유 전략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건설주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키즈 테마주 좀 살펴볼까요? 오로라입니다. 오늘 뭐 삼성출판사, 투박스코리아 다 흐름이 좋았는데 일단 오로라부터 전략 좀 잡아주시죠. 네,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넷플릭스 관련주다라고 또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말씀 주셨던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됐었던 종목 중심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은 기술적으로 아주 큰 폭의 가격 변동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13.6% 상승을 하는가 싶었는데 일단은 그 상승분을 살리지 못하고 다소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기술적인 움직임들이 아주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박스권 하단이 한 8,000원 선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상단이 10,000원 선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폭상으로 봤었을 때는 한 20% 정도 내외에서 계속 한 몇 달 새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아무런 힘 없이 이 하단을 이탈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또 하방이 크게 열려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5,960원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최저점을 기록을 했었던 그런 때였죠. 그래서 가격 지지가 조금 필요했던 상황에서 이격이 수렴이 된 위치에서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큰 폭의 그 거래량과 함께 또 상승이 나타났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보면 계속 이 가격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방을 언젠가 한번 돌파를 하는 그런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00원 선 돌파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10,000원 선 돌파가 먼저 시급할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는 뭐 가격적으로 하방이 좀 꼭 필요한 가격대가 한 8,200원대로 보여집니다.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 내외에서는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200원이 이탈되지 않는지를 주목해 보시면서 일단은 또 10,000원 선으로 좀 뚫고 갈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로라와 관련돼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화일약품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또 화일약품 리뷰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그 수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이 정말 몇 안 되는 종목을 제외한다면 꾸준하게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을 하는 종목
종목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일에 혹시라도 급반등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 날에는 그 반등을 또 내어주곤 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화일약품처럼 좋은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또 시장에서 코로나가 아직까지 그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절적인 뭐 독감 이슈도 있기도 하고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시장의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최근에 단기 반등이 컸다면 이런 부분들이 약간 또 차익 실현의 빌미를 작용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화일약품이 한 두어 달간 정도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9월 달부터 고점을 좀 돌파하지 못하고 두어 달간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9,300원권에서 한번 지지가 걸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서 주주 지분율 변동에 따른 뭔가 좀 새로운 경영 주체가 나타나면서 회사에 조금 더 다른, 좀 더 다양한 그런 사업의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멘텀이 또 있었던 상황이고요. 21선을 돌파를 한다면 재차 61선 부근 12,000원, 13,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또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 가격이 좀 더 중요하겠습니다. 9,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 내외에서 단기 반등을 목표로 한번 보유해보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일단은 9,500원이 이탈되는지 이 부분의 여부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관련돼서 종목군들에 대해 리뷰를 해봤다면 오늘의 뜨거운 테마주도 확인해보고 가셔야죠. 테마주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주 성장기업 지주가 되겠습니다. 장 초반까지 또 오름세를 나타냈다가 현재는 장중 대비 좀 탄력이 둔화된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급등입니다. 일단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 어떻게 될까요? 오늘 큰 폭에도 네, 반등이 굉장합니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이 왜 오르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겁니다. 시장에 뭔가 좀 모멘텀이 사라지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 좀 각광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정치 테마주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뭐 앞서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등세도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또 대선이 이제 조만간에 또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바이든 후보에 관련된 그런 테마주들이 또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성장기업 지주가 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바이든 후보와 관련이 있냐면요. 바이든 후보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2035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까지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공약을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장기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자회사들 이렇게 보면 합판이라든지 파티클 보드 같은 이런 목재 가공품들을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거의 경력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도 한 10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아주 오래된 그런 기업인데 보통 이렇게 나무, 목재 가공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요. 주로 이제 조림지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성창기업 지주 외에도 뭐 한솔홈데코라든지 이건산업이라든지 우리가 동종업계에 유사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지금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가 결국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가능성이 좀 유력해지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주요 공약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국내 시장 안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성장기업 지주가 미국의 대선을 얼마 안 남겨두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 또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모습에서 오늘의 테마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린 테마로도 좀 묶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윤석열 총장의 최대 수혜주의 정치 테마주로도 여러 가지로 엮이곤 있는데 주가 차트 보면 오늘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거든요. 길게 달렸는데 현재 좀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뚜껑이 열리기 전에 저는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가 우세할 것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뚜껑이 열려서 개표 결과 정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생각보다 시장에서 재료 소멸로 보고 그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있죠. 그런 수혜주들이 또 단기간에 그동안 많이 올랐다면 그 많이 오른 상승분을 또 반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한 48시간도 좀 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본다면 해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시간이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단기적인 시점 안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사실 성장기업 지주가 올해 작년까지는 정말 단기 순이익이 그다지 좋지 못했고 올해 영업이익을 나름 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은 그런 실적을 좀 이어나가고 있고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안목하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회사가 그 안에서 정말 탄소 배출권 시장에 내놔도 끄떡없이 오히려 실적 성장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보시면서요. 일단 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단기적인 재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리스크 관리 가격 지정을 해놓으시고 48시간 이내에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일단은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기업 지주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좀 뚜껑이 열기 전에 단타를 하기에는 좀 좋은 종목인 것 같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또 단기적으로 짧게 투자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다면 더 뜨거워질 차기 테마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기 테마주 공개합니다. 네, 차기 테마주 바로 은행주 되겠습니다. 뭐 오늘 금융업종, 은행업종 또 흐름 좋은데 일단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배당일까요?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수와는 거의 반대로 가는 그런 업종이 될 것 같아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한때 지수가 한참 잘 오를 때에는 왜 이렇게 실적도 나름 괜찮은데 왜 이렇게 소외가 될까라고들 그 은행주를 장기간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또 많은 답답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렌드가 9월 후반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 역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고배당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사실 3분기, 4분기 실적적인 측면에 의해서도 굉장히 은행주가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실적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분석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를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할 때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가 어디 있겠느냐. 자꾸 이런 쪽으로 투자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은행주 쪽에서 찾아 나가시는 것 같으세요. 최근에 보면 바닥권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15%에서 20% 정도씩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반등폭은 사실 은행주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정말 1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그런 이제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내일의 테마주 여전히 지금 증시에 있어서 그 대외 변수가 여전한 만큼 은행주에서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 골라봤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실적 플러스 배당의 매력까지 있는 은행주에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좀 현재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관련해서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을 원하시는지 일단 시각 궁금하거든요. 네, 뭐 전반적으로 은행주들 뭐 여러 은행주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대기업 이제 금융지주사들 있죠. 신한지주도 있고요. 제가 포트폴리오에 이미 KB금융을 계속해서 몇 달째 들고 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KB금융이 한때 또 마이너스권 흐름까지 내려갔다가 또다시 지금 플러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 점도 아마 이 프로를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주로 이제 대형 금융지주사들의 상승세가 이제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신한지주를 저는 탑픽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상승세에 있어서도 다른 여타 이제 금융지주사 대비해서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뭐니 해도 기관 투자자들의 연속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 쪽에서 10월 중순께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강한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한 번도 매도를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한 가지 뭐 지표를 본다 그랬을 때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반대로 기관들이 매도로 돌아설 때에는 우리가 그에 따르는 어떤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최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대선 이후에 부양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지금 원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출구 전략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미국 시장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또다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부양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지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채권 시장이 또 금리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순이익 부분에서도 상당히 또 개선이 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뭐 여튼 매한 가지의 어떤 그런 상승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3만 원권 부분에서 재차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파락했던 부분들을 메워 나가면서 다시금 매물대였던 31,500원대를 완전히 이렇게 돌려 세운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31,200원에서 31,800원 현재 가격권이 뭐 750원, 800원 합니다만 이 가격권에서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4만 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고점 뛰어넘어서 4만 원권 코로나 이전에 낙폭을 회복하는 수준 정도까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만 원권으로 짧게 제시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들 현재 흐름도 좋습니다. 미 대선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또 기대감도 더해지는 것 같은데요. 일제히 또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네요. 그 안에서도 바로 신한지주 눈여겨보셨습니다. 밑에 하단에 전략 잡아드렸으니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남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볼까요? 양시장 역시나 순항 중이네요. 1%대 강세, 니케이 지수도 1%대로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항생 지수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권에서도 오름세가 나타나는 상황 속 오후장에 어떤 기사들 확인해 봐야 될지 고은별, 김나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뉴스가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통신업계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3사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통신업계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판매 축소와 로밍 매출 하락을 겪어야 했지만 하반기 전략 단말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5G 가입자 증가에 따른 무선 매출 상승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코로나19로 마케팅 비용을 줄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터넷 TV 등 미디어 부문이 효자 역할을 하고 있고 비통신 분야 자회사도 선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늘어난 4조 6,920억 원, 영업이익은 18.5% 상승한 3,58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5G 가입자가 늘면서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상승하고 미디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T브로드와 합병한 효과로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KT는 3분기 매출 6조 7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하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 소폭 증가하면서 3,185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에듀플러스는 3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4% 늘어난 3조 3,740억 원, 영업이익은 46.6% 늘어난 2,28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분기부터 통신 3사 이동통신 가입자당 평균 매출 반등이 이뤄지면서 4분기에도 실적은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내 1,000만 명 5G 가입자 수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9월 말 5G 가입자 수는 924만 8,865명으로 지난달보다 6.8% 증가했습니다. 오늘 이 두 소식이 전해지면서 통신주들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 시각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3사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은 상승 탄력도를 가져가고 있는 만큼 이 종목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는 연일 외부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세는 1% 정도 소폭 오르면서 200원 오른 11,250원 선에서 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오는 5일에, KT는 6일에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 기업들 모두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4종이 올해 안에 임상시험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백신 4종은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 미국 모더나,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든존슨입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가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요. 최근 존슨앤든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미국에서 다시 임상을 재개했습니다. 우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BNT162는 현재 임상 3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엘버트 불라 화이자 대표는 지난달 28일 인터뷰에서 화이자 백신 개발이 최종 마무리 단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이르면 11월 셋째 주 임상 3상의 안정성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미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DA와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경우 화이자는 올해 안에 미국 안에서 4천만 도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말 화이자에 따르면 임상 3상에 등록한 4만 2천여 명의 피험자 중에서 3만 6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미 2번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미국 모더나는 올해 말까지 미국에서 약 2천만 도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후보가 백신을 접종한 고령자들에게 강력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중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불타오르면서 관련주들 역시나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 시각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모든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진원생명과학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DNA 백신에 대해서 1상, 2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임상시험 승인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세가 많이 둔화되긴 했지만 1% 정도 오르면서 28,650원 선에서 현재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뉴스부터는 고은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자동차 소식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현대 자동차가 수소 전기차 판매량을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넥소가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량을 확인해 보니까 10,000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8년 3월에 출시가 된 다음에 2년 7개월 만에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2018년에는 1,000대가량이 안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4,000대가량을, 그리고 올해 지난달까지는 5,000대가 판매가 넘어서면서 정말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이 40, 50대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나타냈고요.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88%, 법인이 10%인 걸 보면은 개인 구매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그림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승세도 정말 무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4,900대가량이 판매가 됐는데요. 지난해 판매 대수인 4,800대를 넘어섰고요. 보시는 것처럼 도요타나 혼다 같이 다른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오히려 판매가 꺾인 것을 확인해 본다면 세계 시장에서의 현대 자동차 넥소의 위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소차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현대차가 앞으로 승용차뿐만 아니라 상용차 영역으로까지 보급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수소차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 이어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이 시각 흐름입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 탄력을 더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 3%가 넘게 상승하면서 17만 원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현재 3.04%가량 오른 16만 9,5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 더욱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소리바다의 내부 경영권 분쟁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쟁이 조정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쟁의 주체는요, 현 최대 주주인 중부 코퍼레이션 그리고 현 경영진인 제이메이스 이 두 개신데요. 현재 이들의 분쟁은 지난달 2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 적법성으로 이어진 상태입니다. 임시주총에서는 사내이사 12명, 사회이사 7명으로 총 19명이 선임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에 중부 코퍼레이션 측은요, 임시주주총회 위임장 접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개인 주주들의 신속한 입장을 위해서 최대 주주가 가져온 서류들의 뒤에 별도로 처리하자 이렇게 소리 받아치기 준비를 했는데 막상 위임장을 제출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 측은 정관상 10시 이전에 위임장을 내야 하는데 11시가 다 되고 제출한 것은 받을 수가 없다면서 정상적인 절차대로 주총은 끝났다고 반박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분쟁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소리바다는 지난달 30일 장이 마감된 뒤에 서울중앙지법이 서증 조사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소송에서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신청하기 어려울 때 법원은 서증 신청을 받아서 조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이 이슈를 받은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소리바다 어떤 흐름 이어가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볼게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개장 직후에 상한가에 안착을 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전주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요. 소리바다 2020년 1월에는요. 1,22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주가 하락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게 됐지만 451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최대 주주와 현 경영진이 이렇게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론도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 함께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 뉴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식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와중에 정부가 이에 맞는 방역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요.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기로 결정을 한 것인데요.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1단계부터 23종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환자 발생 추이라면 7일 이후에 전국적으로 1단계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뉴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고은별, 김나은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5가지 이슈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뉴스가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고 자세히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도 정부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일단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고 최근에 확진자 수는 좀 어느 정도 추이인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계속적으로 세 자리 숫자의 확진자 수가 나오다가 이제 주말을 좀 지나서 이제 2자리 확진자 수로 이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발표는 우선 검사의 어떤 모수가 좀 줄어들어서 일단 2자리 수의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일단은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개편안은 일단은 그 영업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이제 신경을 써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2단계부터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에 굉장히 피해가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하고자 일단 영업에 전반적으로 중점을 둬서 세부적으로 좀 0.5단계씩 쪼개서 나누어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가운데 이제 거리두기 세부 조정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0.5단계씩 쪼개고 있죠. 0.5단계씩 쪼개서 거리두기의 세부 단계를
좀 나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제 2단계부터는 일단 영업은 할 수 있대. 이제 명확한 기준이 좀 생겼는데요. 전국 확진자가 300명 그리고 일주 이상 지속이 될 경우에 일단은 그 2단계 조치가 내려지고요. 그다음에 2개 이상 권역에서 수도권, 그러니까 권역이라고 하면 광역시권에서 1.5단계 유행이 일주 이상 지속되면은 이제 2단계가 지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상 2단계부터 또 강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단계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우선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코로나가 더 확산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영업에 방점을 둔 그런 상황과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좀 더 주식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세부 조정안은 좀 소상공인을 위한 세부 조정안이 된 것 같습니다. 2단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연내 또 백신 플러스 미대선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좀 연내 임상 완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관련주들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가장 빨리 연내 백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왔다고 해서 다시 한번 그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백신 관련된 종목들과 그다음에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우선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화이자, 모더나 백신 종목들이 여러 개는 있지만 사실상 약간 인맥 관련주 이런 흐름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확실한 진짜로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이제 ST팜이라는 종목인데요. ST팜을 한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기사가 났는데 메신저 RNA에 대한 관련 백신 사업을 신사업으로 진출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예, 왜냐하면 이제 화이자, 모더나가 이제 mRNA, 메신저 RNA 백신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ST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규모가 작지만은 지금 선언을 한 만큼 메신저 RNA에 대한 CMO 사업에 대한 영역이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메신저 RNA는 사실 올리고 핵산에 대한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T팜이 이제 계속적인 증설을 통해서 세계 1위의 올리고 핵산 생산 설비를 가능한 그런 기업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역시나 그 수혜를 고선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시장에 노출이 되진 않았지만 많이 사실 백신과 더불어서 면역 보강제가 병용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 보강제가 CPG라고 부르는데 이 CPG도 역시 올리고 핵산으로 만들어지죠. 이 부분 역시도 ST팜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면역 보강제에 대한 소식이 좀 들린다면은 백신과 더불어서 같이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또 백신, 언택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컨택트를 좀 주목을 해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화이자와 모더나 관련주 중에는 ST팜에 관심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백신, 치료제 어느 정도까지 임상이 진행되고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국내는 사실 백신 개발보다는 이제 치료제 쪽으로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죠. 우선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은 셀트리온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난 9월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에 대해서 임상 2상, 3상 신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시험을 신청을 해서 이제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비교적 잘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완벽하게 드러난 건 없지만은 셀트리온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기업은 바로 대웅제약이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임상 2상을 현재 이제 신청한 상황이고 관련된 치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꽤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이 큰 두 개의 회사에서 나오는 치료제들을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치료제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지네요. 셀트리온 그리고 대웅제약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거리두기 뭐 세분화 7일부터 이어진다고 하는데 비대면이 뭐 다시금 탄력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가 나왔다고 해서 다시 한번 언택트 주로 이제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백신 관련된 종목과 컨택트주 흐름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 부분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주가의 흐름도 역시나 그런 부분으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여행주라든지 항공업종 그리고 기존의 어떤 IT뿐만이 아니고 화학 같은 이런 경기 민감 업종 이런 업종들의 흐름들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컨택트라고 이제 좀 큰 폭으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시황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 중심으로 저가권에서 한번 중기적 관점을 가지고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백신의 기대감을 안고 이제는 언택트보다는 컨택트 쪽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 항공, 여기에다가 또 경기 민감주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 안에서의 최선호주 뭐 경기 민감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제가 앞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ST팜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일단 ST팜이 이제 81,300원으로 이제 9월 16일 날 81,000원까지 돌파를 한 이후에 잘 버티다가 시장이 좀 깨지면서 주가가 약간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죠. 이제 주가가 깨졌을 때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일단은 가격 조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가격이 좀 싸졌을 때가 좀 기회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고요. ST팜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만 해도 뭐 뉴스가 한 4-5개 정도는 난 것 같은데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정하는 우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래서 좀 ST팜 같은 이런 그 백신 관련된 종목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및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고 핵산에 대한 CMO 대량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메신저 RNA뿐만이 아니고 올리고 핵산 관련된 RNA 치료제들이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ST팜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T팜 같은 경우는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메신저 RNA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진출 이런 부분과 함께 화이자 백신이 연내에 가장 빨리 출시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신저 RNA에 대한 생산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면역 보강제 CPG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시장에서 재료가 그렇게 많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만 회사의 IR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 이 CPG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고핵산에 대한 면역 보강제에 대한 이런 수요 이런 부분들도 잘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면은 아마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고 이 면역 보강제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좀 기사에 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면역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면역 보강제가 계속 병용 투입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가지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뭐 대장암이라든지 에이즈 관련된 치료제들도 현재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임상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ST팜 지금 가격 조정 받았을 때 좀 중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겠고요. 자, 매수 가격은 현재 6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도는 원래는 한 10만 원 정도로 이제 잡아보려고 했는데 좀 목표를 좀 상향시켜서 15만 원 정도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을 5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등급은 이제 1등급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백신 관련주 안에서 ST팜이었습니다. 면역 보강제에 대한 수요감 여기에 더불어서 대장암 에이즈 치료제의 임상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중장기적인 접근이 중요할 것 같네요. 현재 시점 좀 가격 조정 받았을 때 투자하시는 거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동현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에 대한 발표에 더불어서 자세하게 좀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내일은 한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 지수와 더불어서 미 대선이 있죠. 관련해서 결과 어떻게 나올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면서 오후에도 이데일리와 함께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찬 소식 가지고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